네, 여러분. 자, 1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좀 더 그 수강 신청 상태가 보다 확정이 되는 다음 주에 그 한 학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장 보시면은 1장은 주로 이제 쭉 보면서 그냥 그 읽을 거리들인데 여기에 뭐 좀 어려운 수식이나 뭐 이런 뭐 그래프나 뭐 이런 거는 안 나오고요. 그냥 이제 다 말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의외로 또 여기가 상당히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대충 보면은 뭐 크게 뭐 여러분들 뭐 풀고 외우고 뭐 이럴 거는 없지만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용어나 개념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이 투자와 재물은 주로 이제 investment theory, 주로 여기서 investment라고 하는 거는 그 거시경제적인 투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투자자 개인의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investment 투자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saving 저축입니다. 저축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저축하면은 은행 예적금이 저축인 것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저축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저축의 수단으로서 예금이나 적금이나 또는 뭐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또는 뭐 펀드 투자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financial investment 금융 투자죠. 금융 투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공부하는 이 투자론, 이 investment theory는 1학기 때 제가 강의하는 저 기업가 금융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거든요.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이제 증권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이 이코노믹스 경제학적인 그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투자론에서는 그 이 반대의 입장, 그러니까 그 기업은 증권을 발행하고 반대의 그 투자자가 그 증권을 발행되는 증권을 인수하고 또는 그 증권을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그 투자자의 입장을 저 이 경제학적인 그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논의를 한 게 바로 이 투자론이 되겠어요. 인베스트먼트 티오리죠. 우리 교과목으로는 투자와 재무 이런 명칭으로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 파이낸셜 에셋이 있고 리얼 에셋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에셋 금융자산, 리얼 에셋 실물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 사실 이게 용어가 상당히 지금 혼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그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라든가 이런 건 보통 우리가 또 주식에 투자한다, 채권에 투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요거 자체가 본질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오케이. 자, 본질적인 투자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 거시경제학 공부했을 텐데 Y equal 자,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와 그리고 정부 지출에다가 넷 익스포트, 이제 그 개방 경제에서는 이제 순수출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요 투자가 바로 이 본질적인 투자가 되겠고요. 자, 요 지금 I로 표시된 이 투자에 이 국민 전체적인 주식 투자 규모가 얼마냐, 또는 뭐 주식 투자 신규로 얼마이냐, 채권 투자 신규로 얼마이냐, 또는 신규로 주식이 얼마 발행되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할 때 기업들이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는 실물 투자죠. 실물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공장 기계 설비를 더 쌓는 그런 행위가 바로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설비를 들인다든가 기계를 들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보통 유형의 투자가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뭐 R&D 같은 이제 무형의 투자, R&D 투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투자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의미가 있는 투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본질적인 투자고. 자, 왜 그러냐? 결국 이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소비를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일부는 내가 다 써서 내가 생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유틸리티 또는 웰페어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를 해서 써버리는 거고,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를 그 미래를 위해서 남기는 그 행위, 그게 바로 투자고.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쓰이는 그 소비재 먹고 써버리는 거, 뭐 음식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뭐 길어봤자 이제 보통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먹고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장 기계 설비 빌딩 뭐 이런 것들 있단 말이죠. 뭐 주택 다 포함해서.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먹고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를 위해서, 미래에 먹고 쓰는 걸 위해서 내가 이런 이 소비재와도 생산을 하지만 어떤 이 보통 우리가 자본재라고 하죠. 자본재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재를 생산해서 늘리는 행위, 그게 본질적인 의미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항등식에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이거 얘기할 때 이 투자에 주식 투자, 채권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에다 투자한다, 채권에 투자한다가 본질적인 인베스트먼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에다 투자한다, 채권에다 투자한다 요 자체가 어떤 공장기계 설비를 내가 쌓는 행위는 아니죠. 내가 무슨 공장이 아니고 회사가 아닌데 무슨 공장기계 설비를 쌓겠습니까? 물론 내가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한 거는 결국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에 공장기계 설비를 쌓는 그 캐피탈로, 자본으로 자본화 됩니다. 캐피탈라이즈드 돼요. 자,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 개인의,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 투자한다, 채권 투자한다 자체가 바로 실물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증권 투자, 금융자산 투자를 하는 건데 본질적인 의미의 투자는 아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할 거냐 투자할 거냐 이런 그 의사결정이거든요. 내 소득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보다 일반적인 용어는 소비할 거냐 저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소비할 거냐 저축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결국은 가계의 저축은 경제 전체적인 뭐하고 투자하고 균형적으로 갖게 되어 있고, 이런 균형을 우리가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 IS 균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거시경제학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IS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이 자리 이렇게 해서 이게 IS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제 LN 곡선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결국 국민경제의 그 어떤 그 균형이 되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이 하는 거는 보다 그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투자가 아니라 저축인데,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이걸 투자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비를 안 하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로 넘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 짓을 안 하고 미래로 넘깁니다. 뭐를 통해서 주식 투자하든가 채권 투자하든가 은행에다 예적금 한다든가. 다 써버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못 쓰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따라요. 내가 100만원 소득이 있는데 60만원 쓰고 40만원 남기는 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40만원 더 쓸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더 쓰지 않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남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남기냐가, 예금할 거냐 적금할 거냐, 주식 투자할 거냐, 채권 투자할 거냐, 펀드 투자할 거냐, 또는 금에다 투자할 거냐, 요즘 뭐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냐, 또는 뭐 여러 부동산에 투자해. 물론 40만원 갖고 부동산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부동산 펀드 리츠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투자의 본질은 결국은 현재의 뭔가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 미래의 소비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내가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100만원 소득이 있는데 100만원 다 써버리면 미래가 없잖아. 내가 평생 다 평생 내가 예를 들어 80세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그때까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소득이 없을 텐데, 그거 다 감안해서 우리 보통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하죠. 그거 다 감안해서 현재의 소득을 다 써버리면 상당히 즐겁겠는데, 일부만 소비하고 일부를 남기는 행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축, 세이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사실 지금 이 책에서는 그 개인의 인베스트먼트 또는 이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저축의 수단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거예요. 예금, 적금, 이제 은행 쪽이죠. 뭐 또는 주식, 채권, 이건 증권 쪽이고, 또는 보험 가입, 이건 이제 보험 쪽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융 분야 이제 3개의 가장 큰 부문이 은행, 증권, 보험이죠. 그래서 이런 금융 자산 또는 금융 계약에다가 투자 또는 저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금을 산다거나, 금도 이제 내가 물론 이제 금 실물을 살 거냐, 자, 은행에서 하는 금통장에다가 돈을 넣을 거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실물 자산도 전부 다 뭔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금융계약화 또는 증권화해서 그 일반 대중에게 그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래서 내가 금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금 실물 사가지고 이거 보관하기도 만만치 않고 자칫 도난당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은행의 금통장에다가 돈을 넣는 게 금 가격과 똑같이 그 밸류가 올라가는 거니까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투자 또는 그 저축의 수단에는 뭐 금을 산다든가 물론 이제 금값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또는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가상화폐 뭐 가상화폐 가격이 또 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지.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내가 뭐 아파트를 산다든가 요즘 뭐 아파트 투기 이제 사실 이제 투기랑 투자랑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하여튼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뭐 별다른 원인이 없어요. 투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그 코로나 위기에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의 가격이 마구 올라가는 거죠. 사실 뭐 투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어찌 됐든 하여튼 내가 뭐 그 예적금 할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채권 살 수도 있고 펀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 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금 사거나 금 통장 가입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 아파트 사거나 돈 많을 때 그때는 또는 내가 그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다가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개인의 그 투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이코노믹 밸류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가치가 도대체 왜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10,000원짜리 지폐가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00원짜리를 뭐 몸에 바릅니까? 얼굴에 바릅니까? 그걸 먹습니까? 네, 과자는 먹으면 맛있죠? 음식은 먹으면 맛있어. 그 유틸리티를 느끼지만 10,000원은 내가 무슨 옷에 붙일 것도 아니고 달고 다닐 것도 아니고 장신구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얼굴에다 바를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닌데 10,000원은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왜? 그게 뭔가 소비 가능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거니까. 교환 가능한 구매력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 구매력이고 구매력은 결국 뭘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소비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구매력이죠. 그래서 모든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윤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 이런 건 빼고요. 우리가 경제학 이코노믹스에서 얘기하는 경제 이코노믹 밸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를 심층적으로 따라 들어가면은 결국은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소비에 있다. 소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해서 주가가 올라. 그러면 내가 주가가 올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식을 씹어먹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식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효용은 없지만은 주식을 내가 뭘로 소비로 바꿀 수가 있죠. 내가 뭔가 물건을 살 수가 있어. 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나오고 현금 갖고 물건을 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약간 좀 심오하고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도대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소비 가능성에 있습니다. 소비 가능성. 그래서 소비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고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이제 경제적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금융 자산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실물 자산도 그렇고 종종 우리가 보통 뭐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결국은 내가 무슨 공장 기계 설비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뭔가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생산은 우리가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공장 기계 설비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가치의 특히 이제 경제적 가치의 근원 이 소스는 결국 소비에 있다. 소비 가능성에 있다. 결국 소비로 다 지금 당장 소비든지 미래의 소비든지 간에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소비를 변환시킬 수 있느냐가 경제적 가치의 관건이다. 그 소비의 규모가 크냐 작냐 요게 이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가치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만족감, 효용, 기쁨 또는 우리가 후생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적 가치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저축보다 일반적인 용어고 요 투자는 본질적으로는 이거예요. 그쵸? C 플러스 I 플러스 G 할 때 저축은 가계의 저축이고 그래 거시경제적인 IS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금융투자는 이게 주로 이제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국가든 뭐 외국인이든 하여튼 금융자산에다가 금융자산을 사서 보유한다. 왜? 금융자산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해서 떨어지면 내가 손실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금융 투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의미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개념의 의미, 그러니까 저축의 의미, 그리고 투자의 의미, 이 금융 투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가 소득 중에서 일부만 소비하고 남기는 행위를 저축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축의 수단은 내가 저축을 해서 문제는 뭐가 돼야 되냐? 가치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저축을 한답시고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는데 60만원 쓰고 40만원어치를 내가
빵을 사가지고 저축을 하겠다. 빵은 어떻게 돼? 2, 3일 지나면 다 썩죠. 가치 저장이 안 돼. 그래서 가치 저장이 되는 가치 저장,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에 투자한다든가 어떤 뭐 부패하거나 썩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화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그 재화들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해서 우리가 사재기를 한다거나 매점 매석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저축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이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잘 썩지 않고 그 밸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거기다가 그 가치가 더 올라주면 더 좋고, 그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오르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저축 수단이고,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이 좀 더 이제 오를 수 있고, 뭐 부동산 뭐 아파트 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축의 수단인 것이죠. 반면에 예적금은 원본 손실, 이게 뭐 원본 손실 났다, 이게 굉장히 어렵겠지, 어려운 일이지만, 주식 투자했다, 채권 투자했다, 또는 아파트 투자했다가 뭐 이거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 저축의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고요. 투자는 본질적인 투자랑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는 주식 투자, 채권 투자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거시경제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이 일치하는 그런 균형을 이루게 되고, 자, 금융투자는 결국 이제 금융자산 또는 금융계약 을 매입하는 행위를 보통 우리가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 교과서는 이 Financial Investment Theory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실제 본질적인 의미의 그 Investment Theory는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경제학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투자론인데,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자론하고 지금 이쪽 그 금융경제학이나 재무경제학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파이낸스 분야에서 얘기하는 투자론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자는 공장기계 설비 등의 그런 자본재 투자에 관련된 경제학적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주로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를 다루는 이 금융경제학 또는 재무학에서는 주로 이제 투자하면은 개인의,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어떤 본질적인 의미의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도대체 내가 어떤 금융자산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냐, 리스크와 리턴을 감안해서 그 얘기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재무경제학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가치 저장의 수단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금융자산이 편리하죠. 그래서 예금, 주식투자, 채권투자 또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또는 뭐 혼합형 펀드 등의 그런 금융자산 또는 이제 보험. 자, 실물 투자도 있을 수 있겠는데 금 살 수도 있는데 복잡해요. 사기도 복잡하고 보관하기도 복잡해. 그래서 주로 금 직접 매입보다는 금의 가치를 표창을 하는 은행의 그 금통장 또는 은통장 이런 데다가 그 가입을 해서 이제 돈을 넣기도 하는 거죠. 역시 가치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는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다. 자,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게 가치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적어도 물리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대기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부동산은 가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가치 저장이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도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투자 수단 또는 저축 수단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그다지 사회 전체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기타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가상화폐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겠으나 지금도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최근에 1,400, 1,500만원까지 왔다가 다시 또 1,000만원 떨어졌다 뭐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하여튼 뭐 이것도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이제 뭔가 가치 저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니까, 전자적인 기록이니까 썩는다, 부패한다, 누가 뭐 갖고 훔쳐간다 이런 게 어렵죠. 또 이 블록체인 상의 어떤 보안까지 잘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한 그런 어떤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암호 자산 또는 이제 디지털 자산, 뭐 디지털 화폐 뭐 그런 것들도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주로 일단 예적금 하죠. 예적금 해서 거기서 쉽게 우리가 생활비 같은 것도 넣었다 뺐다 하고, 나머지를 조금 이제 안 써도 되는 거를 예금 말고 이제 적금에다 두고, 예금이나 적금에다 두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다가 이제 넣고 거기다 이제 생활비를 넣었다 뺐다 계속 쓰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돈의 여유가 많으면은 이제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돈이 뭐 별로 없는데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해봤자 걔는 리스키하기만 하고 크게 얻는 이익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주로 이제 예적금으로 하고 그때 또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 소득도 적은데. 근데 조금 더 이제 자기 재산이 좀 커져서 뭔가 어느 정도 조금 그 리스크하게 이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재수 없으면은 특히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막 20%씩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로 또 늘려가게 되겠죠.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개인들이 이제 어디에다가 저축을 하고 어디에 이제 그 이 투자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주로 물론 이제 실물 분야, 부동산 분야가 이제 굉장히 크죠. 크고 특히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금융 자산보다 이제 훨씬 더 많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반 그 서민, 일반 그 우리 평균적인 그 일반 대중은 기본적인 금융 상품에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저축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1차적으로 보통 은행 예적금, 2차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펀드 투자들을 고려를 하게 되죠. 리얼 에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금융 자산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 그래서 탱저블 만져집니다. 물리적 만져지고 그런 실물로서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돼. 자, 뭔가 만져지는 건데 가치가 없는 건 쓰레기. 이건 가치가 아니라 음의 가치죠. 이건 지금 뭐 내가 남한테 주는데 돈 받고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물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실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실물 자산이고요. 보통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실물 자산이 또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금, 은, 부동산, 기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금융 자산입니까? 실물 자산입니까? 이거 주로 그 우리 좀 이 금융 경작을 그걸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비트코인 하면 뭐 당연히 금융 아니야? 뭐 금융자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요게 금융자산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금융자산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실물자산에 가깝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실물자산이죠. 금, 은,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 만져지는 유형의 실물자산이고 금통장 이거는 금의 가치를 표창하는 금통장이 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통장 자체적으로는 그 기록에 불과한 거니까 무형의 자산인데 그 금통장이 뭐의 가치를 금의 가치를 표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실물 자산에서 이게 유형이냐 무형이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실물 화폐 요즘 씁니까? 현금 써요? 지폐하고 동전 씁니까? 거의 잘 안 쓰죠. 실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좀 그 오래됐고 그 액수 굉장히 적고 주로 다 요즘 이제 모바일 결제도 발달이 돼서 이제 모바일로도 결제를 하고 모바일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한다 이런 것들은 예금 내가 만져집니까? 예금 그냥 전자적 기록이고 기록일 뿐이지 예금에 내가 뭐 이렇게 예금에다가 손을 대면 뭐가 이렇게 지폐가 만져지고 동전이 만져져요? 전혀 그렇지 않죠. 무슨 돼지 저금통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유형이냐 무형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다지. 물론 이제 그 무형은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과연 무형의 자산이 과연 어떤 어떤 연유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냐. 금통장은 금의 실물하고 괴리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신한은행이 금통장 발행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우리가 금으로 못 바꿔줘 이럴 리가 없을 테니까 금통장이 금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실물자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빵이긴 하지만은 문제는 실물자산이 뭐 부패될 수도 있고 도난당할 수도 있고 뭐 파손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물자산들을 사실 우리가 어떤 금융계약화 또는 이제 증권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에서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앞서 노차 얘기했듯이 금에다 실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통장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다. 자, 그런 면에서 금은 실물이죠. 금통장은 무형이죠. 실물이지만 무형이에요. 그래서 유형이냐 무형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비트코인도 무형의 실물 자산이다. 자, 리얼 에셋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원자재, 부자재, 중간재가 되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유 가치가 있죠. 원유 값이 얼마냐. 근데 내가 원유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원유 들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물론 이제 사실 그렇게 치면 금도 들고 있어서 뭐 하려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 이제 나중에 그거를 엿바꿔 먹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비로 바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떤 그 하나의 금 실물로 나와서 어떤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실물로 나온 그런 사례. 보통 이제 우리가 골드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많이 보지만 금은 또 이 생산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생산이 필요해요. 예를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에 뭐가 금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 광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런 그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곡물 자원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완제품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부자재, 중간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통 우리가 이 저 상품 또는 이제 커머더티 자산이라고 하는 거 보시다시피 여기 뭐가 있냐면은 에너지,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것들이고 광물, 금, 은, 동, 구리, 텅스텐, 망간, 뭐 니켈, 뭐 등등등. 그리고 곡물, 쌀, 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고구마, 감자 뭐 등등등. 축산물, 소, 닭, 뭐 돼지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도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이고 요것도 이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가격 오르는 거에다가 내가 베팅을 한다든가 이런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원유를 사서 보유해. 뭐 말은 되지만은 원유를 사서 보유하려면 원유 사러 저 두바이까지 가야 되고 유조선 끌고 가야 되고 거기서 무슨 한 통 두 통 파는 게 아니라 무슨 뭐 100만 배럴 막 이렇게 파는데 내가 원유를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유 자체가 완제품이 아니고 내가 원유를 언젠가는 사서 쓸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내가 원유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유 자체에다 투자를 한다. 또는 무슨 그 어디서 나오는 쌀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직접적으로 이 실물 자산에다가. 그래서 이 실물 자산들 그 자체로서 이제 가치 저장도 되고 뭔가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뭔가 이런 것들 실물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게 금융 계약화되는 또는 증권화되는 또는 선물화되는. 그래서 주로 이제 원유에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원유 선물을 사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유를 사러 두바이를 가야 될 게 아니라 원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시카고 거래소를 전자적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다 실물 자산이다.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고 원자재, 부자재, 중간재가 되고, 자, 이 중에서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산재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 그 자체적으로 어떤 완제품일 수도 있고요. 자, 곡물 중에서도 어떤 쌀 같은 거는 우리가 직접 쌀 먹기도 하고. 아니면 쌀이 어떤 그 쌀과자 같은 거 만들기 위한 어떤 원자재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자, 요런 것들이 바로 또 다 우리가 실물 자산이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가격 오를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런 앞서 얘기했듯이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 자, 앞서 얘기했던 부동산, 토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만 이제 주로 이제 주택 중에서 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또는 강남의 아파트.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열광들을 하는 건데 뭐 워낙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열광할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또 뭐 굉장히 또 기분도 나쁘죠. 내 집은 안 오는데 남집 오르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본적인 또 실물 자산들 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사실 또 증권화되는 경우 있어요. 금융상품화 어떻게? 리츠라고 있습니다. 리츠 그 부동산 펀드. 자, 부동산 펀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 10,000원어치 산다, 20,000원어치 산다, 이게 돼요. 근데 거기 돈이 들어가면은 그 펀드가 이제 부동산 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득을 돌려주는 거. 물론 가격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 손익을 돌려주는 거. 요런 게 이제 부동산 펀드가 되겠는데, 자, 하여튼 토지, 부동산, 주택, 아파트 아주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고, 물론 이제 토지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생산재,
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어떤 생산 활동에 필요한 거지만 아파트는 뭐 그런 건 아니죠. 아파트 우리가 뭐 그 각 주택에서 무슨 뭐 자가 생산하는 그런 뭐 수공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파트는 단순히 이제 주로 이제 주거용이 되겠고요. 자, 뭐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이게 생산재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타 기계 설비, 생산 설비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휴먼 캐피탈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실물 자산이면서 무형의 실물 자산인데 인적 자본 자체가 금융 자산은 아니잖아요. 휴먼 캐피탈. 그래서 실물 자산이고 요건 이제 실물 중에서 요게 이제 물적 자본이냐 인적 자본이냐의 문제고 인적 자본 이거 특히 이제 한국 경제 같이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고 이런 국가에서는 사람 하나의 그 휴먼 캐피탈이 그 개인의 어떤 그 능력과 실력 그리고 어떤 창조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중시되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구가 많은 것 자체적으로도 뭔가 뭐 경제력을 높이고 국력을 높이는 그런 요소이지만 예를 들어서 바보 같은 인구가 1억 명 사는 국가하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 1000명 사는 국가하고 어디가 경제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뭐 우리가 그 똘똘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경제가 더 낫겠죠. 여기서 제가 똘똘하다는 얘기는 뭐 중고등학교 때 시험 잘 보고 수능 시험 잘 보고 예전에 무슨 학력고 점수 높고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그 창의성 있는 또는 창조성 있는 그런 인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 그 1억 명 있는 국가랑 똘똘한 사람들은 한 1000명 있는 국가랑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인적 자본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절대적인 인구 때문에 어떤 경제 규모라든가 뭐 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우되긴 하겠지만은 보다 그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인구 수라기보다는 사실 그 인적 자본 얼마나 각각의 사람들이 이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냐 다시 말해서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문제가 되겠고요. 자, 실물 자산 중에서 실물인데 이거는 우리가 소비재지 자본재라고 하지 않아요. 또는 자산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당장 지금 먹어서 없애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내가 빵 사가지고 이거를 뭔가 투자의 수단으로 저축의 수단으로 빵을 갖고 내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빵을 내가 사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 넌센스죠.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소비재, 예를 들어 생수값이 크게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를 감안을 해서 막 사재기 매점 매석을 하잖아요. 우리 그 지난 1학기 때 초에 막 이 마스크 막 매점 매석 하듯이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소비재나 완제품 또는 완성품인 그런 소비재가 하나의 어떤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자,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먹고 써버리는 것이 물론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입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지만 또 이런 그 필기구 이런 것들까지 다 이 포함이 되는 그런 그 얘기겠지만 하여튼 소비재는 그 소진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이라든가 어떤 자본재라든가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지만 때에 따라서 그 어떤 공급이 굉장히 희소해질 때, 그 소비재 공급이 굉장히 희소해질 때 어떤 단기적인 그런 초단기적인 그런 어떤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급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가격 급등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소비재가 일반적인 어떤 투자 대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사가지고 보유를 하죠. 짧은 기간. 마스크 사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외에도 나는 10개밖에 안 필요한데 막 100개 사는 거야. 그리고 90개 막 팔아 먹으려고 가격 오르면은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의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 우리가 지난 한 3, 4월경에 2, 3월경인가요? 마스크 대란이 있었었고, 이런 그 매점 매석 또는 사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허생전 기억하시나요? 허생전에서 그 허생이 그 제주도 가서 그 말총 갓 만드는 말총 그거 다 사 모았던,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가격을 급격히 올려서 결국 이제 이 부자가 됐다. 뭐 그게 이제 허생전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죠. 자, 이 파이낸셜 에셋은 물리적으로 안 만져집니다. 물론 이제 증권, 증서, 종이 있지 않냐. 종이가 뭐가 중요해? 종이가 종이장이지 그냥 그 자체적으로는. 근데 종이가 뭔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의 가치를 보장을 받고
내가 이거를 이 가치대로 뭔가 다른 거랑 교환할 수가 있는 뭔가 법적인 뒷받침 또 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아니면 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어떤 관행 이런 거에 의해서 종이장에 불과한 어떤 약속 증서에 불과하지만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증서, 증권, 계약 또는 전자적 기록일 뿐이지만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거의 가치가 보장이 되고 그것이 뭔가 다른 거랑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있는 거. 요게 바로 이제 금융자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있다는 거. 법적인 강제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인 어떤 관행상의 어떤 그런 이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보장 또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면에서 그 화폐 우리 10,000원짜리 이게 금융자산이에요. 주식 채권만 금융자산이 아니라 현금, 종이, 지폐, 그 금속 동전 이런 것들 다 이 금융자산이고, 그래서 금융자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자산이 뭐냐? 그러면 화폐죠. 당연히 화폐죠. 물론 이제 지금 화폐는 실물 화폐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M1 통화량 하면은 현금 통화 플러스 뭐야? 예금 통화지. 현금 통화는 실제 우리가 만져지는 종이하고 지폐와 동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금 통화는 은행의 계좌에 들어가 있는 그 예금 통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예금 통화는 또 역시 전자적 기록일 뿐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죠. 그것도 자산이고 또 금융자산입니다. 금융계약이고.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상품 여기 있었죠. 금융자산, 금융상품, 금융계약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자, 또 하나 이 금융자산의 중요한 특성은요. 요게 이제 사실 앞서 얘기했던 그 실물자산. 이게 뭐 다양한 형태,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종 증권. 뒤에서 이제 우리가 뭐 BW, CB, 기타 뭐 CDS, CDO, MBS 등등 여러 가지 다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걸 포함한 여러 금융 계약서 또 이제 파생상품 이거 다 포함을 하는 게 다 이제 금융자산들인데, 그런 금융자산이 실물자산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금융자산에는 반드시 거래 양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래 양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식이 있다. 주식을 들고 있는 놈이 있고 주식을 발행한 놈이 있죠. 반드시 양자가 있어요. 그쵸? 요쪽이 청구권자고 이쪽이 피청구권자야.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계약에는 반드시 2인이 있어야 되고, 한쪽이 청구권자고 한쪽이 피청구권자고, 청구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피청구권자는 그 청구권을 받아줘야 되고, 얼마나 잘 받아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가 달라져. 자, 채권이 있다. 채권을 들고 있는 놈이 청구권자죠. 채권을 발행한 놈이 반드시 있어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발행한 놈, 이게 이제 피청구권자지. 그래서 청구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면은 이게 줘야 돼. 얘가 잘 줄 것 같으면은 채권 가격이 높고, 얘가 잘 못 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 부실화돼서 신용도가 낮아서 채권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금융자산에는 결국 이 금융자산은 청구권자가 들고 있는 그 금융계약서, 그게 바로 금융자산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한쪽은 이 금융자산이 되고 한쪽은 금융부채가 됩니다. 한쪽은 금융자산이 되고 한쪽은 금융부채가 돼. 물론 요거 이제 대차대조표에서 주식은 여기 있고 채권은 여기 있지만 어쨌든 이쪽 대변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변에 주식과 채권. 자, 예금도 그래요. 예금도 내가 예금을 들고 있으면 내가 예금자잖아. 이거 예금 누구한테 돈 맡긴? 은행에 돈 맡긴 거지. 그럼 얘가 예금자가 청구권자고 은행이 뭐야? 피청구권자야. 반드시 2인이 있어야 돼. 금융계약은, 금융자산은. 이게 금융자산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른 실물자산과 구별되는 특성이야. 자, 골드, 금이 있어요. 이게 무슨 청구권자가 있고 피청구권자가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거래 양자가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거 누가 갖고 있는 내가 샀어. 사서 그냥 내 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뭐 금한테 청구를 할 거예요. 뭐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사람한테 뭘 청구할 거야? 청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청구 피청구권자의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아요. 금, 부동산, 은, 실물자산 다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지.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뭘 청구를 해? 비트코인이 뭔가 어떤 이게 하나의 그 자산인데,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그럼 청구권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뭘 청구합니까?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금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은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광물들, 뭐 요즘 동, 구리, 뭐 주석 이런 거 다 비싸졌는데 이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실물자산, 아파트, 토지, 부동산 다 마찬가지. 무슨 뭐 청구권자가 있고 피청구권자가 있고 금융 계약이 있고 뭐 무슨 파이낸스 컨트랙트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의 중요한 성질, 실물과 구별되는 중요한 성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래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래 서로 간에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 상대방,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신용위험이죠. 내가 쟤하고 거래를 해도 될까? 제가 주식 발행하는데 내가 저 주식 사도 될까? 제가 채권 발행하는데 내가 저 채권 사도 될까? 제가 돈 좀 빌려달라는데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줘도 될까? 뿐만 아니라 주식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저놈한테 돈 빌려도 괜찮을까? 이것도 있죠. 그래서 거래 양자가 같이 만나서 아 그래 이 서로 카운터 파티가 아 너 나랑 거래하기에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래야 금융 거래가 되는 거예요. 주식 거래건 채권 거래건 예적금 거래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예적금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어야 내가 은행에다 돈 넣었다가 저거 떼일 수가 있다. 은행 망해가지고 이러면 내가 돈 넣겠습니까? 안 넣겠죠. 그래서 거래 양자가 서로 간에 거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뜻이 맞아야 돼. 그래서 서로 간에 기본적인 어떤 신뢰와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금융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컨트랙트가 작성이 되고, 자 그러면서 한쪽이 청구권자가 되고 한쪽이 피청구권자가 되고, 그래서 청구권자가 들고 있는 금융계약서 그게 뭐다? 금융자산이다. 금융상품이다 또는 금융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게 바로 그 자체적으로 무슨 청구권자 피청구권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밸류가 있어서 그거의 소유권자가 그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요게 실물자산이죠. 이 실물자산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특징 사항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실물자산이냐 금융자산이냐, 금융자산 아니죠. 파냈어요.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파냈어. 물론 형체는 없어. 내 계좌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어떤 전자적인 기록으로 내가 1비트코인 사면은 1비트코인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의 가격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청구를 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뭐랑 똑같냐? 땅 파가지고 내가 금 파낸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금은 안 변하지 않냐? 비트코인도 안 변해요. 안 썩어. 부식되지 않아. 그래서 전자적 기록이 디지털 자산이 더 각광받는 미래가 올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겠지만 금 안 변하죠. 안 변하지만 절대적으로 안 변하는 것도 아니고 금 약간 변합니다. 한 100년 지나면 변해요. 광물들 중에서 모든 그 원소들 중에서 가장 잘 안 변한다 일 뿐인 것이지. 자 그래서 땅에서 금 판 거나 컴퓨터 돌려가지고 거기서 그 소위 그 마이닝 해가지고 이 컴퓨터 마이닝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 비트코인 판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도 금은 뭔가 금은 뭔가 또 안 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가치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뭐 가치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금도 왜 도대체 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가치가 있다? 왜 변하지 않는 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특별한 이유 없어. 변하지 않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 인류가 우리의 의식 수준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금이건 마음이건 간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인류의 역사상 금을 그렇게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취급을 해왔고 지금도 가치가 있고 지금도 그 가치가 변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위기와 함께 통화량이 많이 확대되면서 이제 금 같은 은 같은 이런 실물 자산들의 가치가 많이 또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또 요즘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암호 자산, 디지털 자산이지만 이게 금융 자산이냐? 금융 자산의 요소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제에 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이제 금융적인 요소와 결합이 되는 거지만 이 자체적으로 뭐 금융 계약도 아니고 금융 자산도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어디에 디지털 자산은 어디에 실물 자산에 그 디지털 자산인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실물 자산에 가깝다. 자, 물론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예금 같은 은행 예금도 디지털 자산이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 금융 자산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금융 자산의 중요한 특성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어느 국가에 조그만 국가에 있는데 실물 자산이 총 1000조 원어치가 있어. 자, 주식이 총 그 2000조 원어치가 있어요. 채권이 채권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시가총액이죠. 채권시장 전체 총액이 뭐 예를 들어 1000조 원이야. 그리고 화폐가 예를 들어서 그 1000조 원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제의 국부 이 경제 전체 내셔널 웰스는 부는 요거 다 합쳐서 토탈 얼마? 5000조 원이다. 맞아 틀려? 답부터 얘기하면은 이 경제의 국부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갖고 있는 놈의 대차대조표에는 이쪽 자산에 있습니다. 주식 자산이니까. 그쵸? 내가 주식 투자해서 주식 샀어. 그럼 내 자산에 있는 거야. 내가 예금 통장에다가 돈 넣어서 이게 내가 예금으로 자산이 있는 거고 하여튼 갖고 있는 놈은 자산에 있는 거고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어디에 있어? 이쪽에 있어. 이쪽에. 다시 말해 이쪽은 대변에 있고 여기 뭐 어디에 있어? 차변에 있어. 그래서 경제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그리면 경제 전체적인 대차대조표 이걸 우리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국민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또는 그 국민순자산 통계라고 해요. 경제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그리게 되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놈은 차변에 있고 어떤 놈은 대변에 있기 때문에 얘는 청구권자고 얘는 피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다 합쳐지면서 다 완벽하게 캔슬아웃 돼. 주식이 싹 다 사라져요. 전체적인 대차대조표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는 이쪽 자산 단순 합하고 이쪽 대변 단순히 합하고 차변 단순히 합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서로 간에 이 계약 관계가 있는 것들은 다 적절히 다 캔슬아웃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차변에 있고 얘는 대변에 있어 다 캔슬아웃 돼. 주식이 다 캔슬아웃 돼. 주식은 사라져요. 주식이 없어. 채권도 마찬가지야. 채권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산이지만 채권 발행한 놈한테는 부채죠. 그래서 한쪽은 대변에 있고 한쪽은 차변에 있어 다 캔슬아웃 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계약들은 싹 다 캔슬아웃 됩니다. 어디에? 국민대차도 안 나와. 여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 금융자산 중에서 화폐만 남았는데 지폐하고 동전. 문제는 이것도 누가 발행한 부채야? BOK. 어디야?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발행한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폐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산에 있지만 이것도 결국 중앙은행의 부채고 중앙은행은 국민 아니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국민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그리게 되면은 화폐마저 사라져. 모든 금융자산이 싸그리 다 사라져요. 그건 국부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남는 국부는 뭐밖에 없다? 모든 금융자산 다 사라지고 뭐밖에? 실물자산만 국부입니다. 실물자산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 대차대조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 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 가서 꼭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그려가지고 여기 이제 전체 우리나라 국부가 국민순 자산이 얼마가 되느냐가 나오는데 얼마가 되느냐면은 아까 우리나라 GDP가 대략 2000조 원 된다고 했죠. 대략 그 최근에 2018년도 말쯤에 측정된 한국 전체 국부가 얼마냐면 1경이면은 얼마야? 1경이면은 이 1000조 원의 10배죠. 1경 5000조 원 정도가 1경 500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의 국부입니다. 우리나라 국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또는 이제 부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데 이거 다르잖아, 이게. 그쵸?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양이고 또 요거는 유량이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는 자산이 한 200억 있는데 나는 백수야. 버는 돈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와 소득이 다른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부의 그 중요한 기반은 소득이겠지만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와서 얼마 쓰고 남겨서 부를 계속 이게 쌓이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부와 소득은 이제 다른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물려받은 자산 없고 그냥 완전 개천에서 용났는데 자기 부는 제로야. 근데 내가 1년에 뭐 한 연봉 3억씩 벌어.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소득은 굉장히 높고 그 부는 굉장히 작은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부와 소득은 다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GDP는 뭐고 1년 동안의 한국의 국민 총소득이죠. 이게 국가 전체적인 국민경제 전체 소득이고 총생산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GDP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소비로 다 사라지지만 일부는 다 투자로 또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일부 투자가 계속 남아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면은 전년도에 국부가 있는데 요게 약간 감가상각이 돼. 이게 뭐 실물 자산이니까 거기에다가 T년도에 투자가 더해지면 그게 바로 T년도에 요거 뭐가 된다? T년도에 국부가 돼요. 요거 보통 우리가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T년도에 뭐가 된다? 국부가 된다. 보통 우리가 이게 자본스탁이라고 하는데 이 KT 자본스탁. 자,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전년도 부에서 일부가 상쇄가 되고 그해 다시 투자가 되는 게 쌓여.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투자행위란 말이죠. 아까 우리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거 얘기할 때 이 투자가 바로 이거야. 요게 쌓여야 국부가 쌓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1950년 53년도에 그 한국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때 우리 국부가 거의 뭐 제로는 아니겠지만 제로에 가까웠겠지. 그쵸? 제로는 아니지. 왜냐면 적어도 이제 땅덩어리 있고 뭐 인적자본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요게 이때부터 지금 이제 2020년도까지 몇 년도입니까? 거의 한 이제 70년도 동안 계속 벌고 일부 남기고 벌고 일부 남기고 벌고 일부 남기고 해서 계속 자기 그 한국 경제의 재산을 거의 제로 수준에서 계속 쌓아왔던 거죠. 쌓아와서 결국 지금 우리가 2018년도쯤에 이거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체 부가 얼마가 되느냐를 따져보니까 무려 1경 5천조 원이나 된다 이거죠. 명목 가치로 2018년도의 화폐 가치로. 사실 이게 그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완전 전쟁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피폐화된 뭐 이 금수강산인데 이때 뭐 남은 거라고는 그냥 그 땅덩어리하고 모든 게 다 파괴됐고 아무것도 없고 생산시설 없죠. 빌딩 없죠. 주택 없죠. 그리고 뭐 농산물 이런 거 잘 안 나죠. 뭐 다 이 전쟁 통해.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한 쪽에서 뭐 북한도 뭐 비슷했겠지. 근데 북한은 이렇게 성장을 못한 거고 지금까지 거의 뭐 북한은 이거보다 굉장히 적게 성장을 한 거고. 하여튼 남한은 지금 이 한국은 그 거의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계속 이제 국부를 쌓은 거야. 뭐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하고 쌓고 투자하고 쌓고. 그래서 물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도 하죠. 소비도 하지만 다 소비하는 전액 다 소비를 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전체 소득 중에서 일부만을 소비를 하고 그걸 계속 남겨서 계속 국부가 쌓입니다. 쌓여서 물론 이때 국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주식의 시가총액, 채권 시가총액, 무슨 예적금 시가총액, 무슨 통화 시가총액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여기에 뭐만 실물 자산만 들어가는 겁니다. 실물 자산만. 그래서 실물 자산만 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 주로 이제 토지, 부동산, 빌딩, 기타 이제 한강물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영해에 있는 바다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굉장히 어려운 통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 대차 대조표는 1년에 한 번씩 못 나오고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우리나라도 국민 대차 대조표 통계를 시작한 지가 국민경제 5대 통계가 있는데 한국은 그간 나머지 4대 통계는 해마다 벌써 1970년대부터 다 해왔어요. 하는데 유독 뭐만 못했느냐 국부 통계로서 국민 대차대표 통계를 잘 못했고 기존에 이제 자본스탁 통계라든가 이런 것 좀 유사한 걸 좀 했었었는데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차대조표가 국민 BX가 생겨난 게 10년 전이고 이게 워낙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 다 조사하고 부동산 다 조사하고 빌딩 다 조사하고 주택 다 조사하고 그게 가치가 얼마인지 다 평가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의 가치는 이제 이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뭐 주식시장의 그 어떤 주가로 또 뭐 기업들의 가치 다 평가할 수 있겠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업이라고 실물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물 자산들의 가치를 다 합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워낙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민 대차대조 통계라고 하는 게 국민 순자산 통계 또는 국부 통계.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3, 4년에.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좀 나올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그 이 통계 자주 좀 봐야 되는데 BOK 들어가서 경제통계 그 사이트. 자, 경제통계 사이트가 중요하죠. 그래서 잠깐 경제통계 사이트 보여주겠습니다. 자, 경제통계 사이트 잠깐 보면은 자, 이 코스. 자, 저는 자주 들어가서 이게 바로 나오죠. 이 코스. 자,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경제 통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 지금 이 한국은행 경제 통계 또 통계청 들어가면은 또 이 통계가 있어요. 요걸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뭐 여러분들 수업 뭐 잘 듣고 어떤 학점 잘 받아라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상식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는 그 국가경제적인 통계는 국민경제적인 통계는 여러분들 항상 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예,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그 이 국부 통계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전체적인 부를 계산할 때 금융자산 안 들어, 금융자산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화폐조차도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부채이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미국의 그 하우스홀드가 이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텐데. 하여튼 그 각 가게가 그 실물 자산도 갖고 있고 부동산 포함해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듀러블 뭐 이제 내구재 다 포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자동차 뭐 가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금융 자산, 예적금, 생명보험, 연금, 주식 그리고 이 이 주식회사 아닌 그 사업체, 그 지분증권, 뮤추얼 펀드, 그리고 이제 돈 빌려준 거, 뭐 등등 이렇게 금융자산 갖고 있다는 얘기고, 대략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자산 중에서 약 30%가 실물자산이고 한 70%가 금융자산인 거를 볼 수가 있겠고, 또 자기네 순자산이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빌렸다는 거죠. 가계가 이 부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맨날 가계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가계 부채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 전체를 봐야 됩니다. 대차대조표 전체. 뭐 부채가 많다고 항상 위험한 게 아니라 부채로 조달해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느냐, 요걸 잘 봐야 그 이 가계 부채가 뭐 위험한 거다,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